충청도의 어느 풍요롭지만 낡은 관습이 여전히 깊게 뿌리내린 시골 마을에 온 동네에 유명한 남자가 한 명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본명 대신 존경이 가득 담긴 이름 신법사라고 불렀다. 신법사의 본명은 신정으로 올해 50세가 넘었으며 영적 세계에서 기인으로 여겨졌다. 그의 신당은 언제나 향연기가 자욱했고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신법사는 시장 바닥의 점쟁이들과는 달랐다. 그는 웅장하고 위험 있는 신당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신도 학식과 덕망이 높은 풍모의 말투는 차분했으며 경전에 해박하여 항상 사리에 맞는 조언과 가르침을 주었다. 사람들은 사업 실패, 가정불화, 자녀의 질병 등 온갖 근심을 안고 그를 찾아왔고 특히 여러 곳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음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이 많이 찾아왔다. 간절한 희망을 품고 신법사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박민준 씨와 김서연 씨 부부도 있었다. 박민준 씨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김서연 씨는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여성이었다. 그들은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도록 애정은 깊었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었다. 여러 대형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두 사람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원인 불명의 난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은 간절함과 양가 가족들의 압박은 젊은 부부의 삶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짐이 되었다. 지인으로부터 신법사의 신통함과 영험함에 대해 듣게 되자 그들은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주저없이 그를 찾아갔다. 신법사는 매우 친절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다. 부부의 사주팔자와 손금을 본 후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두 사람의 사주에 자식운을 막는 애군이 끼어 있어 전생의 업보가 잉태를 어렵게 만들고 있구려. 이 애군을 풀지 않으면 아이를 갖기 어려울 것이요. 법사의 말을 들은 민준 씨 부부는 몹시 불안해하며 법사에게 도움을 간청했다. 신 법사는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오. 내가 두 사람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큰 의식을 치러주겠소. 하지만 이 의식은 매우 복잡하고 절대적인 정성이 필요하며 내가 일러주는 대로 엄격하게 따라야 하오. 법사는 애군을 풀기 위해 아내인 서연 씨가 법사가 지정하는 특별한 날에 혼자 신당을 찾아와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달 3번씩 와야 하며 특히 생리기간에는 절대 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 기간에는 몸이 부정하여 의식의 신성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의식마다 아내가 법사가 주문을 외운 성수 한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사는 이 물이 더러움을 씻어내고 영혼을 맑게 하며 몸을 정화시켜 신령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의식을 치르는 동안 남편은 절대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남자의 양기가 음양의 균형을 깨뜨려 의식의 효력을 모두 잃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비롭게 들리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는 설명과 신법사와 같은 고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민준 씨 부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쁘게 동의하며 법사가 시키는 모든 것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서연 씨의 첫 번째 액막이 의식은 월말의 어느 날 저녁에 거행되었다. 그녀는 신법사를 따라 신당 뒤편의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나무 침대 하나와 작은 제단만 있었고 짙은 침향 냄새가 가득했다. 신법사는 그녀에게 희뿌연 액체가 담긴 작은 잔을 건네며 산속 신성한 우물에서 기러온 성수라고 말했다. 이 잔을 모두 마시시오.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신 후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푸시오. 어떤 느낌이 들더라도 저항하지 마시오. 그때가 바로 신령님께서 강림하여 그대의 애군을 씻어주는 순간이니 안심하시오. 나는 밖에서 의식을 지키고 있겠소. 서연 씨는 공손히 두 손으로 잔을 받아 단숨에 마셨다. 물은 약간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맛이 났다. 불과 몇 분 후 그녀는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빠지며 저항할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간신히 침대에 몸을 눕히자마자 반쯤 깨어있고 반쯤 잠든 몽롱한 상태에 빠져들었고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지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옷차림은 단정했다. 신법사가 들어와 의식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녀가 느끼는 어지러움과 피로감은
몸이 방금 큰 영적 정화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연 씨는 그 말을 완전히 믿었다. 그녀는 가슴 가득한 희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며 덕망 높은 고인의 도움에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자신이 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그녀뿐만 아니라 신법사에게 앵마기를 하러 찾아왔던 수십 명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병적이고 체계적인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다. 도인 행세를 하던 신정우는 그들의 믿음과 무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웠다. 그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골라 성수의 마취약을 타서 그들을 강간하며 자신의 병적인 욕구를 충족시켰던 것이다. 몇 달 동안 서연 씨는 꾸준히 신법사의 신당을 찾아 앵마기 의식을 치렀다. 매번 그녀는 성수 한 잔을 마시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몽롱한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깨어날 때마다 신법사는 의식이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그녀의 업장이 점차 씻겨나가고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 말을 완전히 믿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유로 찾아온 수십 명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 역시 이 병적인 점쟁이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기적은 정말로 일어났다. 의식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서연 씨는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다.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민준 씨는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이것이 신령님의 은총이며 부부가 정성껏 치른 앵마기 의식의 결과라고 믿었다. 그는 현금과 귀한 물품을 포함한 후한 예물을 가지고 신 법사에게 감사를 표하러 갔다. 신법사는 겸손하게 그것을 받으며 모든 것이 가족의 복 덕분이며 자신은 그 길을 열어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좋은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고 민준 씨 부부뿐만 아니라 신법사에게 의지했던 다른 많은 난임 부부들도 차례로 임신 소식을 전해왔다. 신법사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사람들은 점을 보고 애군을 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이를 점지해주는 신의 경지에 이른 의원으로까지 그를 여기게 되었다. 그의 신당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5년간의 활동으로 신법사는 그 지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영적 상징이 되었고 수백 가정이 존경하고 숭배하는 고인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 씨는 토실토실하고 잘생긴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앞으로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박시우라는 이름을 얻었다. 시우는 자랄수록 총명하고 밝고 사랑스러웠다. 아이는 가족의 자랑이자 중심이었으며 특히 아빠인 민준 씨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그는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아꼈으며 어딜 가나 자신의 귀한 아들에 대해 자랑했다. 신법사의 범죄는 기적이라는 포장과 신도들의 감사와 숭배 아래 완벽하게 감춰진 듯했다. 그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찾아오는 순진한 새로운 희생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추악한 행위를 계속했다. 50명이 넘는 여성이 그의 희생양이 되었고 그중 10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의 씨를 잉태했다. 하지만 아무리 교묘하게 숨긴 죄악이라도 언젠가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흔적은 바로 그 아이들, 그 점쟁이가 만들어낸 기적들이었다. 시우가 3살쯤 되었을 때 민준 씨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내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 의심은 세월이 흐를수록 커져만 갔다. 그의 아들은 자신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아이는 크고 동그란 쌍꺼풀 진 눈에 오뚝한 콧날을 가졌다. 반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그의 가족은 모두 특징적인 무쌍꺼풀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유전의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외가 쪽 누군가를 닮았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친구들의 농담이나 친척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들, 시우는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네, 엄마를 다 닮았나 봐, 혹은 민준아 뻐꾸기 새끼 키우는 거 아니냐 와 같은 더 악의적인 농담들이 그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밝혔다. 그 의심은 독사처럼 매일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는 까칠해지고 아내를 사사건건 트집잡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질문이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그는 아내의 정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 씨는 현모양처였다. 신법사의 신당에 제를 지내러 가는 것 외에는 거의 외출도 하지 않았고 의심할 만한 관계도 전혀 없었다.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민준 씨는 동창회에 갔다가 우연히 옛 친구 한 명을 다시 만났다. 그 친구 역시 군내 다른 면에 살았고
아내를 데리고 신 법사에게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그에게도 시우와 동갑인 아들이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아들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친구의 아들은 낯익은 이목구비를 하고 있었고 특히 눈과 콧날이 자신의 아들과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비이성적일 정도의 우연이었다. 결국 이 고통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민준 씨는 진실이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들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머리카락 몇 올과 자신의 손톱 조각을 채취했다. 아내에게는 며칠간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혼자 버스를 타고 수도로 올라가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센터를 찾아갔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틀렸기를 바라면서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인된 봉투를 받았다. 봉투를 여는 그의 손이 떨렸다. 안에는 복잡한 과학 용어들로 가득한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적힌 결론은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것처럼 명확하고 단호했다. 24개 유전자좌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박민준 씨는 박시우 군의 친부일 가능성에서 배제됩니다. 친자 관계 확률은 0%입니다. 박민준의 온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손에 들린 검사 결과지는 갑자기 천근만근 무거워져 그를 고통과 분노 그리고 치욕의 심연으로 끌어내렸다. 배신당하고 속았다.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다니. 분노가 모든 것을 압도하며 치밀어 올랐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집으로 달려갔다. 아내가 아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말 한마디 없이 검사 결과지를 아내의 얼굴에 던지고는 미친 듯이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 더러운 년, 어떤 놈이랑 뒹군 거야. 그 새끼가 누구인지 말해. 그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서연 씨는 결과를 읽고 난 후에 충격에서 벗어나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다. 그녀는 자신은 결백하며 결혼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다른 남자와 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한사코 주장했다. 여보, 맹세할게요. 난 당신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한텐 당신뿐이에요.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병원에서 검사를 잘못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때 민준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배신당했다는 생각뿐이었다. 싸움과 폭행은 계속되었다. 이웃들은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젊은 부부의 다툼이려니 생각하고 누구도 감히 말리지 못했다. 그러다 남편에게 벽으로 몰린 절망과 공포 속에서 서연 씨는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다. 그녀는 신법사의 신당에서 치렀던 액막이 의식들을 기억해냈다. 성수를 마실 때마다 느꼈던 피로감, 어지러운 몽롱했던 정신을 기억해냈다. 통제할 수 없었던 반쯤 깨어있고 반쯤 잠든 흐릿한 상태를 기억해냈다. 끔찍한 의심 믿을 수 없지만 이 모든 비이성적인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가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오직 신법사님 댁에 혼자 의식 치르러 갔을 때뿐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매번 법사님이 성수라고 하는 물을 마셔야 했어요. 그걸 마시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서연 씨의 말은 민준 씨의 광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신법사 그들 부부가 그토록 존경했던 덕망 높은 고인이라니. 그럴 리가. 그건 미친 생각이었다. 신성모독이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생각하며 그 말을 일축했다. 민준 씨 부부가 크게 싸웠다는 이야기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 마을, 온 면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입방아를 찧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른 남자들, 즉 아내를 데리고 신 법사에게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부탁했었고 민준 씨처럼 남몰래 의심 속에 살아가던 남자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용기를 얻었다. 민준 씨의 동창과 이웃면의 또 다른 남성도 몰래 자신과 아이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돌아온 결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잔혹한 진실이었다. 친자관계 확률 0%, 광범위한 가정 위기가 터져나왔다. 다른 많은 가정도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부부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싸웠다. 아내들은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자신이 낳은 아이가 왜 남편의 핏줄이 아닌지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리고 그 다툼 속에서, 해명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모든 아내들은 과거에는 평범하다고 여겼던 한 가지 공통된 세부사항을 기억해냈다. 신법사의 성수를 마신 후의 몽롱함과 통제 불능의 상태를. 결국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배신당한 남편들은 서로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더 이상 술자리에서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공동의 비극을 겪는 동맹이 되었다. 그들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과 치욕을 나누기 위해 함께 모였다. 모든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끔찍한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들의 기적 같은 아이들은 모두 아내들이 신법사 집에서 액막이 의식을 치른 후에 태어났다. 모든 아내들은 성수를 마시고 몽롱한 상태에 빠졌던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모두 아빠를 닮지 않았지만 서로 어딘가 모르게 닮았고 그들이 항상 존경해왔던 고인과도 닮아 있었다. 진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더 이상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신앙과 미신이라는 가면 아래 감춰진 체계적인 음모이자 범죄였다. 남편들의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아내를 향하지 않고 오직 한 대상 사기꾼이자 병적인 점쟁이 신정우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이것이 더 이상 자신들 가정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다. 만약 진실이 이렇다면 얼마나 더 많은 가정이 희생되었을 것이며 얼마나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를 입었을까. 이 죄악은 반드시 비달에 드러나야 했다. 수치심과 치욕을 떨쳐버리고 민준 씨는 다른 몇몇 남편들과 함께 충청북도 경찰청을 찾아갔다. 손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그들은 자신들이 항상 존경을 담아 법사님이라 불렀던 신정우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집단 고발장을 작성했다. 수십 장에 달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함께 제출된 집단 고발장은 매우 확실한 초기 단서였다. 그러나 김진혁 총경과 특별수사팀은 신정우처럼 교활한 늙은 여우를 강간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법정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매우 중요했지만 그들 모두 마취약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성폭행에 대한 기억이 매우 모호했다. 신정우는 이를 이용하여 의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생긴 환각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다. 엄청난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대담한 계획이 세워졌다. 현장을 덮쳐야 했다. 이 특별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책임은 점지만 강단 있고 순발력이 뛰어난 여성, 형사 이수진 경위에게 맡겨졌다. 이 경위는 연애 문제로 고민이 많은 젊은 여성 CEO로 위장하여 신법사의 신당을 찾아갔다. 아름답고 세련된 외모와 치밀하게 준비된 이야기로 그녀는 금세 그 점쟁이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예상대로 점괘를 풀어준 후 신법사는 그녀에게도 저녁에 특별한 액막이 의식을 치러야 하며 당연히 성수를 마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날 밤 신당 뒤편의 방에서 이 경위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 직접 마주했다. 신정우가 그녀에게 희뿌연 액체가 담긴 잔을 건넸을 때 그녀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척하며 자연스러운 동작을 취했다. 그 순간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그녀는 마취약이 든 잔을 소매 속에 숨겨둔 똑같은 맹물 잔으로 바꿔치기 했다. 이것은 그녀가 수백 번 연습한 기술이었다. 그녀는 공손하게 맹물잔을 단숨에 마시는 척했다. 신정우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긴장을 풀라고 요구했다. 이 경위는 그의 말에 따랐다. 약 5분 후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살짝 경련하다가 마취약의 효과로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연기하기 시작했다. 방 안의 모든 상황 소리부터 영상까지 그녀가 몰래 설치한 초소형 녹음 녹화 장치를 통해 밖에서 대기 중인 특별수사팀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먹잇감이 약에 취했다고 판단한 신정우는 악마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다가와 여성 형사의 옷을 한 겹씩 벗기기 시작했다. 이 경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호흡을 조절하며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며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을 계속 연기했다. 그녀는 덫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점쟁이는 자신의 비열한 행위를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온몸을 더듬었다. 여성 형사의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경찰관으로서의 이성이 그녀가 비상한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도왔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점쟁이가 몸을 숙여 마지막 끔찍한 행위를 하려 할 때 그의 혀가 그녀의 은밀한 부위에 닿는 순간, 그것은 인내의 한계가 끝나는 순간이자 증거가 차고 넘치는 순간이었다. 번개처럼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여성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전문적인 무술 동작으로 그녀는 발로 신정우의 배를 강하게 걷어찼고 그는 뒤로 낮아빠졌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이 경위는 벌떡 일어나 그의 팔을 뒤로 꺾고 숨겨두었던 수갑을 꺼내 철컥하는 차가운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채웠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주도권을 쥐고 있던 신정우는 순식간에 완전히 제압된 죄수가 되었고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동시에 방문이 벌컥 열리며 김총경과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신정우, 당신을 강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정우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함정에 빠졌다고 소리치며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건 의식의 일부일 뿐이요. 신도의 몸에서 사악한 기운을 입으로 빨아내는 의식이란 말이요. 당신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그의 모든 변명은 무의미했다. 즉시 이 경위는 도립병원으로 이송되어 법의학적 감정을 받았다. 의사들은 그녀의 은밀한 부위에서 조심스럽게 체액 샘플을 채취했다. DNA 분석 결과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여성 경찰관의 은밀한 부위에서 채취된 타액의 DNA 샘플은 신정우의 DNA와 100% 완벽하게 일치했다. 수사기관에서 감정 결과서가 그의 방 안에서의 모든 행위가 담긴 영상과 함께 책상 위에 놓이자 신정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부인할 수 없는 직접적인 과학적 증거가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냈다. 고인 행세를 하던 그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지난 5년간의 모든 범죄를 순순히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50명이 넘는 여성이 피해를 입었고 10명의 아이가 범죄로부터 태어났다는 끔찍한 진실을 폭로했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판결은 정의의 일부일 뿐이다. 나머지 더 고통스럽고 오래 지속되는 부분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마주해야 할 비극이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전 사회적인 분노 앞에 법원은 피고인 신정우에게 강간죄로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지고 재판은 끝났으며 아기는 죗값을 치렀다. 하지만 수십 개의 가정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끝없는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다. 법의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삶의 정의는 여전히 골마 터져 피를 흘리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피해자였던 아내들에게 진실이 밝혀진 것은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다. 그들은 속임수에서 벗어났지만 자책과 고통 그리고 차별이라는 소용돌이에 빠졌다. 서연 씨의 경우처럼 피해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민준 씨는 치욕과 충격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혔다. 그는 자신의 핏줄이 아닌 아이와 아내를 남겨두고 고향을 떠났다. 그녀는 점쟁이의 희생자인 동시에 시댁의 눈에는 죄인이었다. 다른 많은 가정도 비슷한 파탄을 겪었다. 용서를 선택한 남편들도 있었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아이를 볼 때마다 아내의 인생을 망친 자의 모습이 떠올라 괴로워했다. 부부 사이의 감정은 금이 갔고 자책과 다툼이 일상처럼 벌어졌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남편들은 술과 도박에 빠졌다. 수십 가정의 행복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비극,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은 어른들의 몫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 없는 10명의 아이들에게 속했다. 범죄로부터 태어난 아이들, 악마가 만들어낸 기적들. 그들은 자신들의 친어머니를 해친 자의 피를 반쯤 물려받고 자라났다. 그들은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 학교에 가면 저기 강간범 점쟁이 아들 봐라는 친구들의 수군거림과 악의적인 놀림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 영웅인가?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감옥에 갇힌 악마인가? 그 고통과 죄책감은 평생 동안 그들을 따라다닐 끔찍한 심리적 부담이 될 것이다. 무기징역 판결은 신정우를 쇠창살 뒤에 가두었지만 그는 또한 수십 개의 다른 판결을 만들어냈다. 피해자들과 죄 없는 아이들에게 내려진 보이지 않지만 더 고통스러운 판결들. 이 악마 같은 점쟁이가 사회에 남긴 상처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아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신당은 허물어졌지만 믿음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회의는 여전히 이곳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질문으로 남아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알 수 있다. 사악한 범죄자 신정호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 즉 절망을 파고들었다.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사람들은 종종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게 되고 그때가 바로 이성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다. 신정호는 신성한 가면을 만들어내고 신비로운 의식과 성수한 잔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진짜 마취약은 그 잔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마비시킨 무지와 맹목적인 믿음 속에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마셨고 스스로 믿었으며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악마의 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종을 울린다. 신앙을 존중하는 것이 이성적 판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기적적인 약속 앞에서도 부디 이성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 좋은 것을 믿는 것은 필요하지만 검증 없이 자신의 건강과 인생 전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은 더 이상 신념이 아니라 자멸 행위일 뿐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